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외교안보부 작전국장 한서진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외교와 안보, 수많은 국가적 이슈들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고서에도 뉴스에도 다 담을 수 없었던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인간적이고 잔혹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 종로 외교안보센터 5층 브리핑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서 간 정기협의회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루시퍼가 남하 중이라는 보고, 인도태평양 안보협약 관련 대응 전략 검토. 언제나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현안들 사이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런데 국정원 파견 연락관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남중국해 선박 실종 한국인 12명 포함 교신 2절 위치 추적 불가. 솔직히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해양 사고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워낙 복잡한 항로고 기상 이상으로 인한 통신 마비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선박은 모든 긴급 신호 없이 사라졌고 12시간 전 마지막 교신에서 항로 변경을 지시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선박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위치 정보가 통째로 삭제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친 이름. 박은호. 12명 중 1명. 박은호는 제가 해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군과 민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후배였습니다. 굉장히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았던 게 단 2주 전이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필리핀 쪽으로 출장을 갑니다. 위험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재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 해양사고 분류에서 제외, 테러 납치 가능성 포함, 그리고 국정원과 공조해 선박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과거 3년간 실종 사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 팔라완과 인도네시아 바탐 인근 해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실종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교신 2절, 위치 삭제, 구조 요청 없음. 그리고 대부분 기술 인력이 타고 있었다는 공통점.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적 납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전 정부에 보고하고 공식 수색 요청을 외교 채널로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느릴 거라 판단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늦게 움직이면 그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공식 루트보다 먼저 비공식 조사팀을 꾸리기로요. 제 권한으로는 위법에 가까울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어떤 국장이 자기 후배가 실종됐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외교가 아니고 그냥 방관입니다. 국정원 사국, 해군 정보국, 사이버 안보센터, 그리고 외교부의 위기 대응 전문가들을 조용히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제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항로를 지우고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는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레드오션 작전이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아마 평생 이야기에도 다 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하나만 믿기로 했습니다. 국가는 법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외교안보부 작전국장 한서진입니다. 전 함께 손을 잡은 사람들과 바다 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까지 모든 걸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레드오션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작전명은 공식 문서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야 한다면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구출하러 간다는 그 결의를 나타내기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랬습니다. 남중국해의 항로 교란, 통신 블랙아웃, 사라진 기술자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돼 외딴 섬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기술자들이 분리되어 다른 위치로 이동됐을 가능성. 일부 선원이 이미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밀거래됐을 가능성. 가장 무서웠던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그것은 곧 구출이 아닌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긴 싸움이 되고 그 누구도 그 싸움이 원하지 않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와 은밀함을 택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나 언론 발표는 뒤로 하고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지만 이제는 외교인이었고 그 두 가지 경험이 이 순간에 모두 필요했습니다. 먼저 필리핀. 팔라완 섬 인근 해역,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해적과 밀수 루트가 교차하는 위험지대였죠. 저는 필리핀 외교안보부에 직접 연락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다음은 우리 국민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인물이 바로 리오 크루즈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해상경비대 특수기동대의 지휘관이었고 말 한마디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다음은 호주. 우리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해상 위협 분석, 위성 트래킹, 이동 패턴 예측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였어요. 그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죠. 호주는 정보로 돕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믿음이 느껴졌어요. 제임스 맥켄지, 호주 해군 정보국 출신 분석관. 그가 제공한 위성사진과 통신기록 분석은 우리가 목표 위치를 좁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바다 표면의 미세한 흔적, 선박의 그림자, 어쩌면 누군가의 흔적처럼 보이는 부유물까지.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장 예상치 못한 협력자였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NGO 활동가 아미라는 바탐섬 인근 어민 실종 사건을 수년간 조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준 정보는 수사관도, 외교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었어요. 지역 어민들의 입을 통해 얻어낸 좌표, 그 좌표가 바로 우리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이 작전이 단순한 국가 간 작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연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경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입니다. 아미라의 말은 회의실 안에 차가운 공기를 녹였고 저는 그 말이 저의 모토가 되도록 제 안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체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모였습니다. 모두 살아서 돌아오는 것. 작전 개시는 7월 17일 새벽. 팔라완 해역 해수면은 잔잔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무장 트롤선 2척, 신속정 1척, 해상드론 4기를 동원해 회색 수역으로 향했습니다. 브리핑실에서 들은 바다 위의 음성은 여전히 들립니다. 무전 없습니다. 그 짧은 말이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간다라는 선언이었어요. 무전기 하나 달랑 켜진 채 밤하늘의 별보다 수평선의 어둠이 먼저 다가왔고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석 옆에 앉아 선언 명단을 펼쳤어요. 박은호. 그 이름이 다시 하나, 둘 스쳤고 그 친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숨을 고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도트랙 해상 이동 경로에서 벗어난 변칙 항로를 잡아냈어요. 위성 사진과 정보 분석을 통해
선박이 이동 가능한 플로팅 창고 위치를 특정했죠. 필리핀 해상경비대의 특수정이 먼저 근접했고 저희 한국팀은 그 뒤를 잇는 형태였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 깊이 잠긴 듯한 정적 속에서 해상 드론이 미세한 반짝임을 잡아냈습니다. 그 반짝임은 조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입가에 떨림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수정이 암초 사이를 누비며 접근했고 저는 무전기로 리오 대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입합니다. 준비 태세 시삼. 모두 자리 잡아주세요.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고서로만 보았던, 전략으로만 다루었던, 살려야 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임계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적과 마주한 건 정적이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어둠.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 감춰진 기척은 분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오리란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작전 D-0. 드디어 목표 위치로 접근했다. 위성 영상으로는 이곳에 작은 폐선박이 정박한 상태였다. 바탐섬 남서쪽 해상 일반 지도엔 나오지 않는 회색지대. 이동 경로상으로도 섬처럼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박한 구조물이 떠 있다. 그걸 우리는 유령바지선이라고 불렀다. 그 위에서 우리 국민 12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실종자들이 일시 감금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접 정찰을 시도하려던 순간이었다. 드론 피드에서 갑작스레 화면이 흔들렸다. 피해. 전자방해다. 드론이 떨리며 해수면에 떨어졌고 동시에 바지선 위에서 사격이 시작됐다. 상상보다 빠른 대응이었다. 우리 쪽의 정체가 노출됐다는 것, 누군가 내부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방어태세, 오른쪽 회피. 트롤선이 급회전했고 파도가 휘몰아쳤다. 필리핀 쪽 정찰정은 오른쪽으로 빠졌고 우리는 좌현으로 은폐 기동하며 드론 백업 영상을 확보했다. 그때 화면에서 하얀 수트를 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왼쪽 구석. 기술자 복장을 한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잡혔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은호였습니다. 그가 분명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군 시절 데리고 훈련했던 그 단정한 자세, 왼손을 항상 약간 들고 서 있는 습관. 분명 그였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날아오고 있었고 접근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국장, 지금 진입은 위험합니다. 일단 물러나시죠. 제임스 맥켄지가 냉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너머로 박은호가 우리를 보며 입모양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판단을 뒤흔들었습니다. 리오 대령이 교신을 해왔습니다. 한국팀은 후방에서 지원하세요. 저희가 먼저 접근합니다. 혹시 모를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곧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특수팀이 바지선에 접근하자 갑자기 선박 밑에서 수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접근을 유도한 함정이었습니다. 폭발로 2명의 필리핀 대원이 바다에 빠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 바지선은 진짜 수용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끼였어요. 박은호는 그 안에 없었고 영상은 최소 12시간 전 녹화본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멘탈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우린 속은 거야. 제임스가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끌어낸 거야. 이건 미끼였지만 우리가 미끼를 확인한 덕분에 그들이 경계 수위를 올렸어. 이제 진짜 목적지를 드러낼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아미라가 급히 무전을 보냈습니다. 한 국장,
이동 신호 발견했어요. 유령선과 반대 방향, 서쪽 항로로 고속 이동 중인 선박 하나 있습니다. 위장 어선이지만 엔진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모두의 눈이 동시에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이동 경로, 속도, 진입 각도. 이건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감금 수용 인원을 옮기는 중심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배다. 그 배에 은호와 우리 기술자들이 타고 있어. 지금 아니면 놓쳐. 작전 계획은 무너졌고 시나리오는 틀어졌지만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레드오션 작전은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재조정되며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배를 따라잡기 위해선 한 가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해당 항로는 중국 해군 경계 수역과 겹치는 회색 해역이었습니다. 진입은 곧 국제 마찰과 외교 충돌을 의미할 수 있었죠.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 국민이 탄 선박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을 데려오러 간다. 경고도 협상도 없다. 우린 간다.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선박의 방향타가 서쪽을 향했습니다. 우린 이제 해상 추격전에 들어섰고 그 바다의 끝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시간 17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더에는 분명 그 배가 잡혀 있었고 속도도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백히 중국의 해상 감시망에 걸리는 지역이었고 추격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무선 통신은 끊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작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사라져 있는 상태로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국가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건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 국가조차 지워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오직 의지 하나로 남게 되니까요. 무장 선박을 포착한 건 바탐 해협을 빠져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위장된 어선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분명 고속 선박 구조를 갖춘 특수 수송선이었죠. 기관실 뒤편 컨테이너 내부에는 사람이 있다는 열감지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박은호를 포함한 실종자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필리핀과 호주 해군 특수요원이 동시에 우현, 좌현에서 침투했고 저는 통신망을 다시 열어 국제해상구조작전 중이라는 명분을 통신으로 알렸습니다. 그건 전략이자 방어수단이었습니다. 격투는 길지 않았습니다. 적은 우리처럼 정예가 아니었고 무장보다는 운반에 특화된 구조였기에 대응이 느렸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3개를 열었고 세 번째 컨테이너에서 드디어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은호. 그는 얼굴이 헬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더군요. 국장님 진짜 오셨네요. 저도 처음으로 현장에서 울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넌 절대 잊히지 않았어. 총 73명 전원 구조. 사망자 0. 부상자 4. 생존율 100%. 이건 단순한 작전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진 구조의 실현이었고 국가가 자국민뿐 아니라 타국의 생명도 품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모든 실종자들은 각국으로 귀환했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아미라와 작전 종료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네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너져야 할 외교적 틀조차도 넘는 나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국가란 그 이름 아래 있는 모든 생명을 지킬 때 진짜 국가가 된다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선 아무런 환영 인사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어디에도 남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박은호는 구조 이후 작은 메일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 안엔 그가 선박 안에서 몰래 녹음한 인신매매 경로, 선박 번호, 조직 내부 단어들이 담긴 파일이 있었고 마지막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 다시 조선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한 번 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이번엔 사람을 지키는 배에 타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저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작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레드오션은 단순한 작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과 사명, 그리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전의 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이었고 군인이었고 관리였던 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목숨 하나가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믿게 된 한 명의 인간입니다. 국가는 그 품이 바다보다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돌아온 우리는 다시는 그 어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국가가 법과 외교를 넘어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강국의 기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감동과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